자, 물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물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물 부족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의 오염, 수질 오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물이 부족할까요? 아니면 풍부할까요? 예.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물이 부족해서 뭐 어려움을 겪은 적 있어요, 집에서? 없죠? 사실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전체 강수량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정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강수량이 여름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문제고, 또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은 좀 비가 많이 오고 어떤 지역은 비가 적게 오고 이런 어떤 편차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물이 부족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물 문제 때문에 죽고 있고, 그 다음에 지구상에 한 8억 명의 사람들은 깨끗한 물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수도꼭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멀리 가서 이게 오염된 물을 떠다가 그것을 이제 대충 정화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자, 앞으로는 이런 물 문제들이 어떻게 될까?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기후변화하고 요 신종 오염물질 요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미래에는 물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질 거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지구 전체의 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사진,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럼 요 그림의 이름이 이제 영어로 하면 Naked Earth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지구인데 어떻게 했냐면 원래 바닷물이 이게 꽉 차 있어야 되잖아요. 바닷물을 싹 걷어다가 여기 물방울로 이게 만들었어요. 여기 뭉쳐놨어요. 보시면 가장 큰 이 물방울, 요게 이제 전 지구에 있는 바닷물 다 끌어다가 모아놓은 거예요. 엄청나게 작죠. 얼마 안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밑에 조금 더 작은 물방울 보이죠, 이거? 요 포인터보다 더 작은데 보여요? 요게 뭐냐면 이거는 담수예요, 담수. 우리가 바닷물은 짜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래서 담수는 짜지 않은 물이에요. 우리가 바로 먹을 수 있는 물. 그런데 이 담수도, 지구에 있는 담수도 대부분은 지하에 있거나 빙하의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먹을 수 있는 강이나 호수에 있는 물은 요 밑에 점이 하나 더 있는데 보이세요, 혹시? 우리 어린이들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확대를 했어요. 확대를 했는데 보면 요 밑에 조그마한 거 요거 있죠, 요게 바로 강물, 호수물 다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 지구에 물이 많은 것 같지만은 막상 바닷물까지 다 끌어서 합쳐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고, 거기다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먹을 수 있는 강이나 아니면 호수에 있는 물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당히 물이 작은 거죠. 그럼 또 오염에 취약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후변화하고 물 문제 얘기인데, 기후변화하고 물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냐? 밀접한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기후변화가 생기면 어떠한 현상들이 생긴다고 여러분들 혹시 배웠나요? 극한 기후 현상들의 빈도가 높아집니다. 그게 뭐예요? 비가 많이 오는 날, 비가 또 많이 올 때는 엄청나게 많이 왔다가, 또 한동안은 비가 전혀 안 왔다가, 또 여름철에 엄청 더웠다가, 또 겨울철에 엄청 추웠다가, 이런 극단적인 기후 현상들의 빈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봤을 때 이제 환경학자들이 예측하는 것을 보면 기후 변화가 나타나서 온도가 조금 상승을 하면 전체 강수량은 사실은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조금 증가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물 문제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체 강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여름철에 집중되고 더 지역적으로 집중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관리하기가 힘든 거죠. 올 때 왕창 와가지고 홍수 나고, 또 안 올 때는 오랜 기간 안 와서 또 가뭄이 일어나고. 그러면 물을 우리가 1년 내도록 고르게 비가 와야지 계속 안정적으로 물을 우리가 먹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올 때 왕창 오면 그것을 어디다가 모아놔야지 나중에 비가 안 올 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댐에다 보통 모아놓는데 댐의 양도, 저수량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기후 현상들이 생기면 물도 부족해지고 또 수질 오염 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2016년 10월 15일에 울산인데 제가 이때 울산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보면 뭐 어떻게 된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죠? 차가 막 둥둥 떠다니죠. 쓰나미 온 것 같죠? 근데 우리나라에 쓰나미 왔다고 들어봤어요? 예, 쓰나미 온 건 아니고요. 이때 태풍 차바라고 있어요. 태풍 차바가 우리나라 이 지도가 있으면 요 끝 부산하고 울산 지역을 살짝 스쳐서 갔어요. 근데 한 4시간 정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너무 비가 4시간 동안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다행히도 제 차는 여기에 없습니다. 저는 조금 높은 데 살아가지고 제 차는 침수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비슷한 시기였는데 2017년 내에 또 충남지방, 여기는 보령인데요. 극심한 또 가뭄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올 때도 홍수가 나고 비가 적게 올 때는 또 가뭄이 일어나고. 그러면 점점 이제 우리가 살기가 어려워지겠죠. 자, 그 다음에 기후변화 말고 또 하나의 큰 위험 요소가 뭐냐면 신종 오염물질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먹는 물, 그러니까 수돗물을 포함해서 먹는 물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오염물질 항목들이 있어요. 그 다 개수가 몇 개냐면 법정 수질 기준 항목이 총 60개예요. 60개 항목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 또 강제 항목은 아닌데 또 감시 항목이라 그래가지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또 항목들이 있어요. 그거까지 다 더하면 한 100개 정도 내외 되는 오염물질들을 우리가 먹는 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화학 물질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공장에서도 만들고 뭐 실험실에서도 만들고 많이 만들죠. 새로운 화학 물질이 합성이 되면 요 Chemical Abstract Service라고 하는 요 카스라고 하는 데다가 등록을 해요. 그래서 요 카스에 등록되어 있는 화학 물질의 숫자가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한 2억 8천만 종 정도 되는데 사실은 내년에 가면 또 3억 종 늘어나고 또 내후년에 가면 또 4억 종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증가하는 속도가 거의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 때마다 이 숫자를 체크를 해야 돼요. 하도 빨리 늘어나니까. 자, 이 2억 8천만 종 중에서 대부분은 사실은 요 소량으로 생산하는 화학 물질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한 10만 종 정도는 대량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만 종은 어떤 물을 우리가 샘플링해서 이 10만 종에 해당하는 화학 물질이 나왔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물론 농도는 엄청나게 낮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환경에 언제 지금까지 노출돼 왔고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화학 물질들이죠. 자, 그런데 이 뒤에 요 그림이 뭐죠? 이게 빙산에 뭐? 빙산에 요 튀어나온 게 일각. 똑똑하네요. 네, 빙산의 일각. 왜 이렇게 했을까요? 실제 오염 물질의 종류는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먹는 물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은 100개, 60개에서 100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시 항목 포함해도.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수질 기준 항목을 그러면 2억 8천 개만큼 늘리면 되지 않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처리할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 숫자 하나 늘리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낙동강에서 어떤 약물질이 검출됐니, 한강에서 무슨 항생제가 검출됐니, 또 낙동강 금강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 뭐 이런 뉴스들이 뜨고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CNN이나 BBC를 봐도 이런 미량 오염 물질이 검출됐다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뜹니다. 물론 그 농도는 아주 낮아요. 먹는다고 해서 당장 해가 될 정도는 아닙니다. 자, 오염물질 중에서 우리가 혹시 녹조 들어봤죠? 녹조. 우리나라 특히 낙동강에서 녹조.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녹조가 아니고 우리가 잘못 얘기하는데 남조류예요. 남조류도 아니고 사실은 남세균이에요. 사이아노박테리아거든요. 박테리아예요. 조류도 아니에요, 사실은.
남세균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데 이 남세균이 번성을 하면 이 남세균들이 이러한 물질들을 분비를 해요. 이런 물질 분비를 해요. 그래서 보기도 안 좋지만은 보기도 별로 안 좋죠. 그런데 이게 뭐죠? 음료수 색깔을 보면 또 이렇게 맛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제 실제 이제 녹조 이게 그 모습을 보면 이거보다 훨씬 탁도가 높아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남세균이 분비하는 대표적인 오염물질이 마이크로시스틴, 그다음 지오스민, 2MIB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마이크로시스틴의 화학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복잡하죠? 복잡하죠? 분자량이 한 1000 정도 되는데 얘는 급성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간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명사고도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 물질은 정수 처리장에서 잘 처리가 돼요. 네, 그래서 다행이에요. 근데 요 밑에 있는 두 가지 물질이 뭐냐면 여기 지오스민이고요. 요게 2MIB라고 하는 물질인데 얘네들은 독성은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상한 맛이나 냄새가 나요. 아주 미력만 들어있어도. 그래서 수돗물에서 무슨 이게 퀴퀴한 흙냄새 같은 게 나요. 그래서 얘네들이 조류가 많이 번성을 해서 수돗물에 얘네들이 미량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수돗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요. 네. 자, 그래서 정수장에서 아주 신경 쓰는 물질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미량 오염 물질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가장 핫한 오염 물질이 핫하다고 하면 조금 이상한 표현이긴 한데 가장 핫한 오염 물질이 과불화 화합물입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PFAS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하면 이게 Pearl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라고 하는데 이걸 약전에 PFAS라고 해요. 자, 과불화합물은 여러분들 아직 초등학생들은 화학을 안 배웠죠. 여기 화학식이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어요. 긴 요 탄소 체인에 F가 막 붙어 있죠. F가 뭐예요? 혹시 아세요? F. 원소기호 F. 네. 플로린. 영어로 플로린인데 한국말로는 영어를 더 잘하는 학생인 것 같아요. 불소입니다. 불소. 네. 그래서 불소가 너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불소가 과하게 들어있다. 그래서 과불화합물이에요. 과불화합물. 그래서 이 물질은 화학적으로 아주 안정해요. 그래서 영어로 forever compound라고 하기로 해요. 그러니까 환경에 유출되면 얘가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정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체내에 흡수를 하면 또 체내에서 농축도 되고 분해도 안 되고. 그리고 이 과불화물이 사실은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보니까 산업적으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됐어요. 우리가 후라이팬 보면 그 테팔 보면 테팔이라고 그 테프론이라는 물질인데 그것도 과불화물의 일종이에요. 고개 코팅된 후라이팬 보면 음식이 눌러붙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게 어떤 발수제나 방호제나 아니면 방수 재료로 아주 널리 사용이 되고 뭐 소파 이런 데 뭐 코팅 아니면 뭐 이렇게 옷에다가 코팅 하는 데 사용이 되기도 하고 건물 같은 데 코팅제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또 불 끄는 데 쓰는 소화제도 활용이 되기도 하고 전자제품에 활용되기도 하고 이 과불화물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산업에 널리 사용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가 발암 물질이었던 거예요. 발암 물질이고 또 여러 가지 간독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식 독성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금지를 했어요. 그런데도 워낙 그 전에 사용했던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곳곳에서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불화물이 가장 핫한 그 오염 물질이에요. 최근에. 그리고 잘 분해도 안 되겠죠.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 얘기 잠깐 아까 했었는데 플라스틱을 우리가 이제 생산량을 보면 과거부터 1950년대부터 쭉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죠.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플라스틱 다 플라스틱이죠? 이것도 플라스틱이죠? 그렇죠? 컴퓨터도 플라스틱이죠? 마우스도 플라스틱이고 여러분들 의자 앉아있죠?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 그 섬유 그것도 플라스틱이고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도 다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이 의자의 그 나무처럼 보이지만은 이 나무도 너무 이게 맨질맨질하죠? 표면이. 거기다 플라스틱 코팅한 거예요. 다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천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을 이만큼 생산량이 이렇게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도 똑같이 늘어납니다.
자, 그럼 이런 플라스틱이 대부분은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겠지만은 그 중에 한 10% 내외밖에 재활용이 안 될 거예요. 대부분은 버려집니다. 근데 또 비정상적으로도 버려지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해류를 따라서 특정 지역에게 모이게 되죠. 그래서 플라스틱 섬이 있다고 들어보셨어요? 태평양에도 있고 대서양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 플라스틱 섬의 면적이 우리나라의 수십 배에 달한다고요. 그래서 그게 둥둥 떠다닙니다, 바다에. 그래서 또 바다에 이게 떠다니는 플라스틱이 처음에는 이게 컸는데 계속 풍화작용을 거치잖아요. 파도도 치고 뭐 햇빛도 받고 뭐 이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풍화작용을 거치다 보니까 크기가 작아져요. 크기가 작아져서 미세 플라스틱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는 5mm 한 요 정도 되죠. 5mm 이하의 플라스틱 입자를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근데 요즘은 용어가 하나 더 생겼어요. 초미세 플라스틱. 얘는 나노 플라스틱이에요. 영어로 하면 나노 사이즈, 아주 작은 거죠. 자, 그래서 큰 플라스틱이 위험할까요? 작은 플라스틱이 위험할까요? 왜요? 자, 동물들한테는 큰 플라스틱이 위험해요. 왜냐하면 동물들은 플라스틱이 이게 큰 게 떠다니면 이게 먹인 줄 알고 먹어요. 그러면 얘가 위에 갇혀가지고 이게 이 플라스틱이 빠져나가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은 이제 이게 플라스틱을 먹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보고 이게 플라스틱인지 먹인지 알죠. 그러니까 큰 것들은 안 먹어요. 저 플라스틱을 누가 먹으라고 주지도 않겠지만은. 근데 나노 플라스틱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은 뭐 해산물 안에 뭐 조개류 안에 아니면 뭐 생선 안에 이상하게 들어있는데 보이지가 않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크기가 작다 보니까 나노 사이즈로 플라스틱 크기가 작아지면 얘네들이 세포에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혈액을 따라서 떠다녀요. 떠다니다가 어디 뭐 뇌에 가서 조금 이렇게 있기도 하고 다른 장기에 이렇게 또 축적되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해양에 있는 플라스틱 문제뿐만 아니라 요즘은 담수에도 이런 플라스틱들이 많이 관찰이 돼요. 그래서 뭐 호수나 강에도 있고요. 심지어 빙하를 샘플링해서 녹여서 분석해 보니까 거기도 플라스틱이 있어요. 어디서 난 거예요? 바다에 있던 미세 플라스틱들이 대기 중으로 같이 증발해서 떠다니다가 저쪽에 북극이나 남극 가서 다시 얼음이 된 거죠.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전 지구가 이미 미세 플라스틱으로 다 오염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자, 아까 얘기를 했듯이 우리 혈액 속에 진짜 플라스틱이 있냐.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네덜란드 연구자들이 실제로 사람의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그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사람한테서 다 나왔어요. 자, 그 말은 뭐냐? 뭐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몸속에 미세 플라스틱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자, 그렇지만 얘네들이 어떤 독성이 있고 얼마만큼의 독성이 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또 중요한 미량 오염 물질들이 사실 요 PPCP라고 하는 건데요. 의약품 및 개인 위생용품이에요. 주로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아니면 뭐 세제, 비누,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약을 먹잖아요. 그럼 그 약을 먹으면 그 약이 100% 몸에 흡수돼요? 아니죠. 일부는 흡수되겠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똥오줌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럼 그게 이제 하수로 들어가죠. 그래서 생활 하수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화학 물질들, 그런 것들이 이제 하수 처리장으로 가서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는 하겠지만은 100% 처리라는 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일부가 방류가 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시 환경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연구자들이 뭐 이렇게 쭉 이런 화학물질 PPCP들의 농도를 쭉 측정해봤어요. 밑에 이제 알파벳 약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 다 의약물질들이에요. 의약물질들이고, 요게 이제 하수 방류수에 있는 거, 요거는 병원 근처에 있는 하수 방류수, 얘는 리버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강이냐면 낙동강이에요. 그래서 검출된 그 농도를 보면 사실은 강이 제일 낮기는 해요. 낮긴 하지만은 위에 하수에서 검출이 되는 대부분의 물질들이 강에서도 그대로 검출이 된다는. 농도는 낮지만 희석이 돼서.
그리고 요 병원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나오는 하수에도 약물질이 검출되지만은 일반 생활 하수에 있는 약물질하고 별로 농도 차이가 없어요. 그 말은 이러한 약물질이 병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약은 절대 변기에다 버리면 안 됩니다. 따로 모아서 처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미생물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수포박테리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항생제 내성균인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이렇게 슈퍼맨처럼 생겼는데 수포박테리아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항생제를 많이 먹습니다. 우리가 항생제를 많이 먹는데 미생물들은 세대가 짧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화를 하죠. 빨리빨리 진화를 해서 이런 항생제에 많이 노출된 미생물은 또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는 유전자가 생겨요. 그래서 더 이상 이 항생제가 듣질 않아요. 그러면 또 다른 항생제를 개발하죠. 그러면 미생물이 거기에 또 적응해가지고 내성이 생겨요. 그럼 또 다른 거 개발하고 또 다른 거 개발하고 계속 이렇게 항생제하고 미생물이 싸워온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슈퍼박테리아라고 해서 항생제 내성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균들 때문에 우리가 항생제들이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소독제하고 항생제는 다른 건데 소독제 내성균 생기면 어떻게 될까? 그럼 우리가 소독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인류가 이제 종말인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일들도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독제도 오랜 기간 사용했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거기에 적응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 물의 순환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오염물질 얘기를 했죠.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안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자, 그런데 자, 요 그림 아마 여러분들 여기 초등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교과서에 이런 비슷한 그림 본 적 있어요? 예. 이게 물의 순환, 영어로는 하이드롤로직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런 제목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였는데 그때는 교과서에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제목이 빗물의 여행이었어요. 지금도 빗물의 여행인가요? 예, 그 비슷한 하여튼 이름의 이런 그림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뭘 말해주냐면 물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순환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 바닷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그 다음에 구름이 다시 이게 비가 돼서 내리고 이 빗물은 또 강을 따라 흐르기도 하고 지하로 내려와서 지하수가 되고 또 지하수도 이렇게 흘러요. 사실은 흘러서 바다까지 이렇게 이어져요.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물이 계속 순환을 합니다. 자, 이 물 순환 그림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는 교훈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나라에는 국경이 있지만 물에는 국경이 없다. 무슨 말이냐? 어디 한쪽이 오염이 되면 이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한쪽도 또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에다 유출한다는 얘기 들었죠? 그걸 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막 걱정을 하잖아요. 왜 걱정을 해요? 걔네들이 버리는 건데. 왜냐하면 그걸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또 우리한테 또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물이 순환하면서 그 오염물질이 우리한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수질 오염 문제, 환경 오염이 다 그렇겠지만은 문제는 국경이 없는 거예요. 어느 다른 나라에서 오염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서울이 오염이 돼 있으면 또 다른 지역도 오염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수처리공학. 수처리공학이 뭐냐면 수질을 정화하는 기술이에요. 수질을 정화하는 공학인데 수처리공학은 자연 정화 과정을 공학적으로 모방한 것들이 많다. 자, 이렇게 물이 순환하면서 오염물질이 퍼지기만 하면 너무 암울한데 정화가 되기도 해요. 그렇죠? 자, 어떻게 정화가 돼요? 햇빛이 있잖아요. 자, 이런 오염물질들이 햇빛을 받게 되면 광분해라고 그래서 분해가 돼요. 분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증류.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증발되면서 보통 오염물질이 같이 딸려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비교적 순수한 물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오염물질 남겨놓고 조금 깨끗해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생물학적 분해. 이게 가장 중요한데 미생물들은 전 지구에 다 살고 있잖아요. 이런 미생물들이 이런 오염물질을 밥으로 생각하고 먹어요. 그래서 분해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오염물질들이 물순환을 거치면서 퍼지기도 하지만은 없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이 지하수, 예를 들어서 지하를 물이 통과하면서 오염 물질들이 토양 입자에 흡착이 되기도 하고, 이런 토양층이 이제 필터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필터링 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물을 깨끗하게 하는 일. 자, 요 한문 우리 학생들 아마 안 배웠을 것 같은데 앞에 글자는 아마 알 거야. 아마 앞에 글자 수처리. 한자를 저보다 더 잘하네요. 네, 수처리요, 수처리. 수처리가 뭐냐면 뭐예요? 수질 오염 물질들을 정화하는 기술을 수처리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수처리는 어떤 게 있어요? 화폐 수처리, 들어온 물질, 들어온 오염수를 정화하는 그런 기술이 있고, 정수처리, 우리가 먹는 물, 수돗물, 수돗물을 생산하는 기술이 있고, 그다음 요즘은 화폐수 재이용이 큰 또 이슈 중에 하나예요. 자, 화폐수를 우리가 정화를 해서 어느 정도 정화를 해서 버리잖아요. 근데 이미 정화를 했는데 버리기가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다시 재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변기 물 내리는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청소 용수로 쓰는 거는 우리가 먹는 물만큼 깨끗하지 않아도 적당히 처리해서 재활용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물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그래서 화폐수 재이용에도 우리가 이제 수처리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집에 정수기 있죠? 물론 없는 집도 있을 거예요. 자, 정수기 또 수처리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또 산업용수로 물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초순수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초순수. 영어로 하면 울트라 퓨어 워터입니다. 울트라 퓨어 워터. 아주 깨끗한 물. 이거는 마시면 안 돼요. 미네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마시면 탈납니다. 그렇지만 아주 순수한 물.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공정에서 반도체 웨이퍼 같은 걸 세정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삼성이나 SK 같은 큰 반도체 기업에서 엄청난 양의 물을 끌어다 씁니다. 써서 깨끗하게 초순수를 만들어서 쓰죠. 여기도 아주 고도의 수처리 기술들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 해수 담수화 들어봤어요? 자, 해수는 짜서 못 먹잖아요. 그럼 이걸 먹는 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염분, 소금기를 다 없애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해수 담수화예요.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거기도 수처리 기술이 활용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해수 담수화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해수 담수화 기술이 상당히 기술 수준이 높아요. 주로 수출용이에요. 중동 같은 데다가 이런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지어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자, 그 다음에 지하수 정화에도 수처리 기술이 쓰이고요. 그 다음 먹는 샘물. 여기 있죠, 여기? 요거. 있죠? 이것도 주로 지하수예요, 지하수. 안반수, 지하수인데 이 물을 끌어다가 바로 병에다 담아서 파는 게 아니죠. 간단한 처리를 합니다. 그렇죠? 필터링하고 그 다음에 자외선 소독을 해요. 거기도 이제 수처리 기술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처리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요 정수처리 아니면 화폐수 처리일 거예요. 아마. 화폐수 처리는 볼 수는 없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아마 이쪽 분야일 겁니다. 자, 수질 오염물질들이 어떻게 발생해서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정화가 되는지를 잠깐 보여줄게요. 자, 수질 오염물질은 어디서 나오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나오고 또 농업, 축산업, 수산업에서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산업에서도 나와요. 자, 그럼 이게 폐수가 나오겠죠? 하폐수가 나오겠죠?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아다가 하수 처리장에서 하폐수 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정화를 한 다음에 방류를 합니다. 다시 강물에다가 방류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강물을 끌어다가 정수 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우리가 먹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폐수 성분들이 결국은 이 음용수까지 올 수 있는 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길에 하폐수 처리장도 있고 정수 처리장도 있고 정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계속 오염물질들이 제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아까 비점 오염원 얘기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점 오염원은 오염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딱 찍을 수 있는 게 점 오염원. 비점 오염원은 찍을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비가 많이 왔어. 그러면 이 빗물이 오염물질을 쫙 쓸어다가 어디로 보내요? 하폐 수처리장으로 보내요? 못 보내요. 빗물이 너무 양이 많아서. 이쪽으로 보내면 여기 다 처리 못합니다. 그럼 이런 빗물들은 그냥 바로 지표수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첫 번째 정화 과정이 없어진 거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위험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산업이나 농축수산업에서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나와요. 고체 상태의 폐기물이 나와요. 자, 이런 폐기물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일부는 재활용하겠죠. 재활용 말고 재활용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네, 태우는 거. 소각. 태워요. 태우거나 또 두 번째로 매립. 땅에다 묻습니다.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원래 과거에는. 뭐라고요? 바다에 버려. 똑똑하네요. 해양투기. 과거에는 해양투기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선호하는 옵션이었어요. 이제 멀리 가서 버려요. 바다에다. 그런데 그 런던 프로토콜이라는 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가 금지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참여를 해요. 이제 해양투기 못해요. 그럼 뭐밖에 안 남았어요? 태우거나 땅에 묻거나. 근데 얘네들도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태우면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 나오고 또 다이옥신 오염물질, 대기 오염물질 나오고 또 냄새도 나오고. 그다음에 매립, 땅에다 묻으면 묻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땅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묻을 땅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예요. 자, 땅에다 매립을 그래도 많이 합니다. 하면 그 매립한 지역이 항상 안전하게 이렇게 잘 보존이 되냐? 그게 아니에요. 또 비가 오면 그 매립지로 물이 들어가서 다시 그 물이 다시 빠져나오게 돼요. 그럼 이제 매립지 침출수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또 오염된 물이 또 지하수나 토양을 오염시키고 결국은 지표수로 또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생수도 어디서 가져온 거? 지하수에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으면 이 생수도 오염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 제2용 얘기는 뭐 말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루트들에 오염될 수 있는 이런 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마다 이런 이제 수처리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농 정수기, 여기 병입수도 수처리를 하고, 그다음 지하수 정화, 그다음에 이 초순수 제조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돗물을 더 정화해서 이제 산업에 쓰고, 그다음에 바닷물을 가다가 끌어다가 이제 담수화해서 우리가 또 음용수로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수처리 기술들이 여기에 곳곳에 이제 들어가 있어서 깨끗한 물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줍니다. 자, 여태 지금까지 뭐 오염물질 얘기도 많이 했고 이제 수처리 기술도 잠깐 얘기했는데, 오염물질들은 점점 진화하고 있잖아요. 계속 신종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또 슈퍼박테리아도 생기고. 그러면 기술도 계속 진화를 해야 되겠죠. 발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이제 그런 공학자, 과학자들이 새로운 수처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옛날 방식의 수처리 기술들이고요. 여기 조금 발전한 것들. 그다음에 이 발전한 기술들도 사실은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극복하기 위해서 더 혁신적인 어떤 기술들을 계속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하폐 수처리 혹은 수처리. 자, 수처리 기술이 얼마큼 중요하냐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요. 자, 2007년에 영국 의학저널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이라고 하는 저명한 미국 의학 저널인데, 여기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의사들을 상대로 해서 인간의 수명 연장을 이끈 가장 큰 과학기술적 진보가 뭐냐 물어봤는데 의외의 답이 나왔어요. 대부분 무슨 이렇게 뭐 의학 기술이나 뭐 그런 쪽이 뭐 백신 뭐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1위로 꼽힌 게 수처리 공학입니다. 왜 그래요? 과거에 물을 깨끗하게 하는 수처리 기술이 없을 때는 물이 오염돼 있으면 그걸 어떻게 더러운 물 그대로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소독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티푸스나 콜레라 같은 수인성 질병이,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듯이 전 세계적인 이런 팬데믹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수처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러한 수인성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면서 인간의 수명이 그만큼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1등 공신이 사실은 수처리공학, 환경공학이에요. 자, 그래서 정수처리 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수돗물 어떻게 생산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할게요.
먼저 이제 댐에서 물을 취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약품 탱크에서 약품을 넣는데 이게 이제 응집지예요.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호나지, 응집지, 침전지 요거 세 개는 요 호나, 응집, 침전이라는 공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과지가 있는데 일종의 필터라고 보면 돼요. 필터. 필터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고도정수 처리 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정수장마다 다 있는 건 아니고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오존 활성탄 공정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정수지에서 소독제, 그러니까 염소를 투입하고 여러분들 가정으로 이제 공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첫 번째 공정인데 호나, 응집, 침전 공정이에요. 자, 뭐냐면 여기서는 주로 제거하고자 하는 물질들이 뭐냐면 입자성 물질이에요. 입자성 물질. 그렇죠? 입자성 물질들이에요. 자, 이런 입자들은 물속에 있을 때 표면에 전하를 띱니다. 주로 음전하를 띨까요? 양전하를 띨까요? 물속에 있는 입자들. 물속에 있는 어떤 흙 같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식물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조각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주로 음전하 마이너스를 띨까요? 플러스를 띨까요? 주로 마이너스를 띱니다. 정성에서. 그래서 마이너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물은 극성 용매예요, 비극성 용매예요? 물은 극성 용매죠. 그래서 이러한 전하를 띄고 있는 것들이 물에 들어가면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이런 입자성 물질들이 큰 것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가라앉는데 작은 것들은 입자가 이제 전하를 띄고 있으면 물에 잘 분산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딱 걸러내기가 힘들어요. 그럴 경우에 이런 응집제라고 하는 걸 탑니다. 응집제는 주로 양이온들이에요. 철이나 알루미늄 계열의 이제 양이온 계열인데 이걸 타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중화가 돼서 표면에 있는 전하가 그만큼 중화가 돼 없어져요. 그러면 전하가 없다 보니까 물에 잘 안 섞이고 입자들끼리 뭉치게 돼요. 그러면 뭉치게 되면 이제 입자들이 점점 커지겠죠. 응집제하고 같이 막 어우러져서 뭉치게 돼요. 그럼 얘가 커져서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가라앉은 거는 걷어내면 되죠. 바닥에서 걷어내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물에 분산되어 있는 콜로이드성 입자성 물질들을 걷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과를 하는데 우리가 정수기에 나오는 그런 필터로 여과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고분자 필터가 아니라 모래 여과를 해요. 모래 여과. 뭐냐면 모래층이에요. 모래층. 모래층을 이 앞에서 이제 처리한 물을 쭉 모래층을 통과시켜요. 그러면 요 모래 입자에 앞에서 걸러지지 않았던 그런 입자 물질들이 잘 흡착이 돼서 제거가 돼요. 자, 모래 여과보다 조금 더 좋은 게 있어요. 막여과예요. 막여과. 여러분 정수기에 쓰는 그런 필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여과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비싸겠죠. 정수장 전체를 이제 막여과를 이제 도입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국내에서는 몇 군데 들어와 있는 데가 없어요. 거의 다 모래 여과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도정수 처리 공정이라 해서 오존 활성탄 공정이 주로 있는데 과거에는 이게 없었어요. 근데 1991년에 대구에 낙동강 페놀 사건이라고 하는 게 터졌어요. 여러분들 아마 훨씬 태어나기 전일 것 같은데 여기 있는 학생들은 그 낙동강에 페놀이 공단에서 유출이 돼서 대구시에서 수돗물을 틀었더니만 페놀 냄새가 막 나. 페놀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페놀은 물의 용해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물에 잘 녹아요. 완전히 용해되어 있는 물질이잖아요. 입자성 물질도 아니잖아요. 물에 완전히 녹아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응집 침전 공정이나 모래 여과 통해서 제거할 수가 없어요. 다 숭숭 통과해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없애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이 고도 정수처리 공정이 도입된 겁니다. 뭐냐면 오존 산화. 여러분들 오존 알아요? 오존? O3 오존. 오존이 강한 산화제예요. 가스상 물질인데 이 오존을 물에다가 이렇게 여기 그림 보는 것처럼 물에다가 분사를 해요. 부글부글 분사를 해요. 그러면 오존이 물에 녹아 들어가서 이 오존이 물에 녹아 있는 페놀 같은 용존성 오염 물질들을 화학적으로 분해를 합니다. 깨요. 산화시켜요. 그래서 오존이 그런 식으로 화학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유기오염 물질들은 이런 활성탄 흡착을 해요. 활성탄 알아요, 여러분들? 까만이 숯같이 생겼는데 표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용존성 유기오염 물질들도 표면에 잘 흡착을 해요. 그러니까 모래보다 훨씬 흡착력이 좋겠죠. 그래서 이 두 공정을 거치면 물에 녹아있는 오염 물질들도 잘 제거가 됩니다.
자, 요거는 UV 가산화수 공정이라고 해서 대체 공정이에요. 오존 산화 말고 이 과산화수소, 우리가 소독약 과산화수 똑같은 건데 과산화수소를 물에다 타고 자외선을 쬐주면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서 이러한 요 OH 점, 요게 라디칼이라고 하는데 얘가 나와요. 얘가 나와서 오염물질을 분해합니다. 요 공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산 정수장, 시흥 정수장 두 군데만 우리나라에 도입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염소 소독합니다. 자, 염소 왜 주입할까요? 왜 주입해요? 자, 소독하려고 주입하는 겁니다. 소독하려고 주입해요. 근데 수돗물 틀면 이제 염소 냄새가 가끔 나요. 그럼 별로 좋지는 않죠. 그런데 그 수돗물 받아다가 냉장고에 한 몇 시간 놔두면 염소 다 날아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먹어보면 눈 가리고 이게 수돗물인지 생수인지 맞춰봐라 그러면 아무도 못 맞춰요. 저도 해봤어요. 모르겠더라고요. 자, 염소 소독은 염소는 아주 강한 이제 살균제고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이제 수돗물을 틀었는데 염소 냄새가 많이 나는 집도 있고 조금 적게 나는 집도 있을 거예요. 많이 나는 집은 왜 그럴까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 집에 수돗물에는 염소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아. 어떤 락스 냄새 같은 게 나는 것 같아. 여러분들 집이 정수장에 가서 가까워서 그래요. 별로 안 난다. 그럼 여러분들 집이 정수장에서 먼 겁니다. 가는 동안 염소가 농도가 많이 줄어서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뭐냐면 아무리 깨끗한 물을 정수장에 만들어도 사실은 오래된 관망, 수도관이 오래되면 안이 이렇게 되시 다 녹슬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적수, 붉은 수돗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은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거의 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쌓여온 거기 때문에 화학적으로는 되게 안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을 통과시켜도 거의 유출되진 않아요. 근데 몇 년 전에 인천에서 이슈가 됐던 건 이렇게 녹물이 나와가지고 이슈가 된 거는 수도관에 이제 물 흐름 방향을 잘못해가지고 거꾸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세척을 해버린 거예요, 관을.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터졌죠. 어쨌든 간에 관망은 새 걸로 계속 교체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자, 그 다음에 뭐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자, 하폐수 처리 공정은 어떻게 할까? 하폐수 이제 들어온 물을 정화하는 공정이에요. 요거는 이제 수돗물 생산 공정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 여기 이 사진이 뭐냐면 어디예요 이게? 중랑 근처네요. 여기 근처죠. 하폐수 처리장이에요. 중량 하폐수 처리장인데 요즘은 하폐수 처리장, 하수 처리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물재생센터라고. 훨씬 좋아 보이죠? 그래서 중랑 물재생센터예요. 그리고 여기 사진 한번 보세요. 뭐 같아요? 이게 하수 처리장 같아요? 공원 같죠. 그래서 공원 거의 공원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이런데 이제 뭐 박물관도 있어요. 이런 박물관도 있고 뭐 전시실도 있고. 그러면 처리 시설 들어온 물 처리한 데는 어디 갔지? 어디 있을까요? 다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미관상도 좋고 깔끔하고 깨끗해 보이고 냄새도 안 나고 좋잖아요. 자, 그런데 견학 신청하면 여러분들 지하에 내려가서 조금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시설들이 나와요. 자, 하폐수 처리 공정은 뭐 주로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데 이제 전처리는 큰 입자성 물질을 걸러내는 거고요. 주로 이제 생물학적 처리를 해요. 왜냐하면 가장 싼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많이 유입이 되면 미생물들, 특히 호기성 미생물,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미생물들을 많이 키워요. 그럼 얘네들이 이 오염물질들, 유기물이죠. 얘네들을 밥으로 생각하고 먹고 소화해가지고 물하고 CO2로 분해를 해요. 미생물들, 밥인 거죠, 오염물질이. 그럼 미생물들은 어떻게 돼요? 밥을 많이 먹었으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뚱뚱해지겠죠? 그리고 점점 번식해서 많아지겠죠? 그럼 미생물들의 개체수가 늘어나면 이렇게 또 2차 침전도에서 가라앉혀요. 미생물을 가라앉혀서 밑에서 주기적으로 걷어내고 일부는 다시 이쪽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물학적 처리 공정이 가장 메인 공정이에요. 하폐수 처리에서는. 그 다음에 질소하고 인이라고 하는 것도 제거를 해야 돼요. 앞에서는 주로 이제 탄소의 유기물질들을 제거하는 거고 질소하고 인은 왜 제거를 해야 될까요? 얘네들이 영양분이에요. 사람의 영양분이 아니라 조류를 번식시키는 부영양화를 시키는 그런 주범이에요. 그래서 질소하고 인을 반드시 하폐수 처리에서 처리를 합니다. 다 이제 미생물들이 처리를 해요. 질소는 질소를 제거하는 미생물, 인은 인을 제거하는 특정 미생물이 이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탄소, 질소, 인 뭐 이런 유기물들 다 종합적으로 처리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소독을 해요. 근데 자외선 소독을 해요, 주로 하수에서는. 근데 아까 먹는 물에서는 어떻게 소독한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염소 소독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염소 냄새 나잖아요. 그러면 왜 자외선 소독을 안 하고 하폐수 처리는 하폐수 처리는 염소 소독을 안 하고 왜 먹는 물에는 자외선을 처리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냄새도 안 나고 왜 먹는 물에는 또 염소를 처리를 할까? 왜 그럴까요? 자외선 소독은 좋은 소독 기술인데 자외선을 쬐줄 때만 미생물이 죽죠. 그렇죠? 그럼 자외선을 안 쬐주면 어떻게 돼요? 미생물이 다시 증식을 하죠. 그러니까 정수 처리장에서는 수돗물을 만들어서 깨끗한 물을 만들었어요. 그럼 마지막에 소독제를 타준 이유가 수돗물이 관망을 따고 이동을 하면서 며칠 동안 이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동안 미생물 증식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염소를 타는 겁니다. 자, 근데 하수 같은 경우에는 하폐수 같은 경우에는 염소를 타면 어떻게 돼요? 얘가 남아 있으면 얘가 소독제잖아요. 그럼 이 하수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먹는 물 아니죠. 자연에다가 방류를 하잖아요. 그럼 소독제가 들어있는 물을 방류하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 다 죽겠죠. 그래서 뭔가 이런 화학약품을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외선으로 깔끔하게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방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하수 처리 공정의 이제 종합이었고요. 그 다음에 초순수 제조 공정, 뭐 간단하게 슬라이드 하나로만 설명할게요.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죠? 여기는 들어가는 게 탭워터. 탭워터가 뭐예요? 수돗물이에요. 여기는 수돗물 자체가 깨끗한데 이미 수돗물처럼 깨끗한 물이 들어가서 더 깨끗하게 만들어서 엄청나게 순수한 물만 뽑아내서 이 물을 가지고 여러 이제 산업에 활용을 합니다. 주로 반도체 산업에 많이 활용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데서 엄청나게 많이 초순수를 활용을 해요. 자, 뭐 요 얘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좀 복잡한 얘기로. 요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초순수 제조 공정에서도 잘 제거가 되지 않는 그런 물질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기술 개발을 저희 연구실에서 열심히 요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수담수화도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바닷물이 들어와서 염분을 다 거른 다음에 이제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주로 이제 필터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요 SWRO라고 하는 게 이제 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RO가 Reverse Osmosis, 그러니까 역삼투막을 말하는 거거든요. 역삼투막은 물을 제외한 웬만한 이온성 물질들은 다 걸러줍니다. 자, 우리 연구실에서 하는 일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지금까지 수질 오염 물질, 그 다음에 수처리 기술들, 오염 물질을 어떻게 거동하는지 뭐 그런 것들 쭉 얘기를 했고요. 자, 우리 연구실은 특히 그 중에서 뭘 하냐? 자, 이런 거를 해요. 자, 고도 산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합니다. 활성산소라고 혹시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활성산소? 영어로는 Reactive Oxygen Species라고 해서 ROS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종들이 있어요. 이런 종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산화력이 엄청나게 강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자라면 점점 이제 나이를 먹고 늙어가죠. 그거는 여러분들 몸속에 이제 활성산소가 계속 생겨서 여러분들 몸을 산화시켜서 그런 거예요. 느리게. 자, 그래서 몸속의 활성산소는 노화의 원인이지만은 물속의 활성산소는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 하는 일은 이러한 활성산소들을 물속에다 많이 만들어서 오염물질을 깨는 그런 기술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걸 고도산화 기술이라고 해요. 자, 고도산화 기술은 이제 주로 이제 요 OH 라디칼, 하이드록시 라디칼이라고 하는데 요것을 이제 물속에 발생시켜서 오염물질을 깨는 그런 기술을 말합니다. 얘가 지구상에 알려져 있는 화학 종들 중에서 가장 산화력이 강한 물질이에요. 예. 그러니까 라디칼이라고 하는 그런 종류입니다.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어떤 전구체가 있으면 그것을 이제 어떤 촉매 반응이나 에너지를 가해서 OH 라디칼을 만들게 되고 이게 활성산소예요. 이게 이제 난분해성 오염물질을 깹니다. 깨서 이렇게 분해한 그런 식으로 이제 작용을 해요. 아까 정수처리에서 오존 공정 잠깐 얘기했었죠. 그렇죠? 사실은 오존 공정도 고도산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존을 물 속에다 이제 주입을 하면 오존이 그대로 있질 않아요. 자체적으로 분해가 돼요. 자가 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오존이 자가 분해가 되면서 요 OH 라디칼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존 산화 공정에서는 오존 자체가 오염 물질을 깨기도 하지만은 오존이 분해되면서 발생한 요 활성산소, 요 OH 라디칼이 오염 물질을 깨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고도 산화 기술은 뭐 오존 산화 기술 아까 정수처리에 쓰는 우리 서울시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요 기술이 있고요. 그다음 펜톤 산화 기술이라고 해서 요거는 주로 이제 그 폐수 처리, 산업 폐수 처리에 활용이 되는 기술이고요. 그다음 또 광촉매 산화 기술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아직 상용화 되진 않았는데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자, 산화뿐만 아니라 환원도 일어날 수가 있고 다양한 종류의 이제 이런 산화제들을 만드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고원자가 금속을 활용한 고도 산화 기술을 연구실에서 많이 연구를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 고원자가라고 하는 게 원자가수가 높은 금속을 말하는 고원자가 금속이 보통은 철이라고 하면 철, Fe 철 이온이 몇 가가 있는지 알아요? Fe2 플러스 아니면 Fe3 플러스 2가 아니면 3가로 존재를 합니다. 그게 가장 보편적인 철. 아니면 Fe0도 있어요. 0. 메탈 철, 그러니까 철 금속철은 Fe0예요. 제로. 근데 물에 녹아 있는 이온성 철은 Fe2가나 3가입니다. 근데 고원자가 말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4가철, 5가철, 6가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불안하니까 강한 산화제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원자가의 금속을 만들어서 수중 오염 물질을 처리하고 바이러스를 죽이고 박테리아를 죽이는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원자가 금속을 발생시키는 그런 어떤 이런 장치, 반응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폐수 처리의 테스트도 해보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인공지능이 큰 이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수처리 기술에도 인공지능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뭐 우리 수자공사 K워터에서 화성 정수장을 인공지능 정수장으로 지금 만들기도 했어요. 점점 이제 보편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연구실에서도 그런 일을 합니다. 아까 오존 산화 계속 나왔는데, 자, 오존을 주입을 하는데 ppm이라고 하는 거는 1mg/L예요, 단위가. 자, 1ppm 오존 농도를 얼마큼 넣을까? 자, 물 수질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2ppm 넣을까? 3ppm 넣을까? 물이 좀 깨끗해 보이는데 그럼 0.5ppm 넣을까? 이것을 이제 오존을 주입하는 그 일하시는 분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결정하기가 어떨 때는 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 알아서 센서로부터 수질에 대한 결과를 읽어가지고 이 정도 물이면 오존 1ppm이 정확하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면 더 좋죠. 자,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고 수행하는 것을 우리 연구실에서 합니다. 자, 1ppm이 아니고 이 로봇이 0.675가 맞다. 이렇게 딱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요즘은 챗GPT 아마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을 건데 생성형 AI, 그다음에 서로 소통하는 AI. 자, 그래서 AI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AI 정수장을 예를 들어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건 무인 정수장이에요. 수질을 알아서 검사를 하고 알아서 오존도 주입하고 약분도 주입하고 이런 뭐 무인 정수장, 인공지능이 관리하는 무인 정수장이 있는데, 자, 얘가 무인 정수장에서 갑자기 오존 농도가 0.8을 주입하다가 갑자기 얘가 인공지능이 1.2로 확 높였어. 갑자기. 그런데 여기서 일하시는 이분은 인공지능이 왜 갑자기 오존 주입량을 농도를 0.8에서 1.2로 높였지? 모르겠는 거야. 그렇죠.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야. 그렇죠? 그랬을 때 알려줄 수 있는, 자, 그래서 AI가 알려주는 거예요. 왜 물어봤죠? 이 사람이 왜 0.8에서 1.2 ppm으로 오존을 주입 농도를 높였지? 하니까 자, 여과수에서 20ppt의 2MIB, 아까 만냄새 물질이에요. 농도가 감지돼서 후오존 공정에서 제거율 70%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수질 조건에서 최적 주입 농도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연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뭐 분산형 시스템, 그 다음에 뭐 모듈라 플랜트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뭐 어려운 얘기라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은 정수처리장, 하수처리장이 용량이 엄청나게 커요.
그렇죠? 서울시에도 몇 개 없어요. 그러면 이 정수장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저 멀리서 댐에서 팔당댐에서 물을 끌어다가 엄청난 양의 물을 끌어다가 다 처리한 다음에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물을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기를 엄청나게 사용을 해요. 정수장에서. 주로 어디서 사용해요? 물을 정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펌프에 사용해요. 펌프. 물을 끌어다 오고 공급하는 이 펌프에 대부분의 전기를 다 씁니다. 실제로 수처리 하는 데는 전력 얼마 쓰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이게 좀 비합리적이다. 에너지 효율이 좋지가 않다. 그래서 분산형 수처리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요걸 분산 좀 시키자. 조만한 정수장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요걸 모듈화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정수처리장을 우리가 건설을 해야 되잖아요. 토목공사를 해야 돼요. 건물을 짓듯이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정수기 만들듯이 조금 소규모로 공장에서 정수 시설을 찍어내는 거죠. 이렇게 찍어내서 이렇게 조립을 해서 만들면 뭐 우리 동네 정수장 따로 있고 너희 동네 정수장 따로 있고 그러면 저쪽 동네 정수장이 좀 문제가 있으면 이쪽 동네에서 물을 끌어다 쓸 수도 있고. 근데 그 전에는 큰 정수장 하나가 만약에 누가 테러를 했다 거기다가 그러면 물을 끌어다 쓸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때 그 지역의 어떤 수질에 맞춤형으로 또 정수장을 설계를 할 수도 있고. 지금 정수장은 대구 정수장이나 서울 정수장이나 광주에 있는 정수장이나 다 똑같이 생겼어요. 네. 근데 사실은 더 효율적으로 정수장을 만들려면 조금씩 달라야 되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기후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점점 물 부족이 생길 거고 또 홍수도 심해지고 가뭄도 심해지고 그렇게 될 건데 가장 암울하게 진행이 된다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영화 봤어요, 여러분들?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아, 여러분들 아마 볼 수 없는 영화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중학교 이상 볼 수 있는 일부는 볼 수 있겠네요, 여기. 최근에 또 이렇게 그 프리퀄 영화가 나왔죠. 퓨리오사라고. 거기 보면 이래요. 이렇게 거의 이게 약간 멸망한 지구인데 이 좀 못생긴 아저씨 있죠? 그 못생긴 아저씨가 이쪽 이게 악당이에요, 악당.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물이 거의 없는 지금 지구에서 그나마 남아 있는 물을 얘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잘 들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물을 내보내주면 여기 양동이 든 아저씨들이 막 받아서 먹고. 자, 이런 사회가 올 것인가? 암울하죠. 아니면 우리가 관리를 잘 해가지고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대응에 성공을 해서 이렇게 좀 깨끗한 이런 미래로 갈 것인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환경공학에 달려 있고 수처리공학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래의 환경공학자가 되거나 아니면 뭐 수처리공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되면 이런 지구를 살리는 일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